일장, 고요 속의 비명.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새벽을 갈랐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웅장한 빌라의 철문 뒤 맑고 푸른 수영장에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떠 있었다. 차갑고 고요하게 아무런 생명의 흔적도 없이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해야 할 22세의 미스 코리아, 아름다움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무대와 카메라를 장식했던 미소 뒤에는 사랑과 권력, 배신에 대한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행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그날 밤의 빌라는 죽음의 무대로 변했다. 이 비극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으며 왕관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모든 슬픔을 쏟아내는 듯했다. 비는 쉴 새 없이 내리며 서울의 부촌 평창동의 호화로운 빌라 지붕을 두드렸다. 바닷바람 대신 북악산에서 불어온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높다란 철제 담장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곳은 대한민국 최대 화학그룹 대한화학의 박동훈 회장이 소유한 가장 웅장한 저택 중 하나였다. 정문 근처 작은 경비실 안 60세에 가까운 경비원 김 씨는 식어가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며 모든 소리에 익숙했다. 분수 소리, 실외기 소음, 심지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길 고양이의 발소리까지.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조금 넘기자 김 씨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기로 했다. 작은 손전등을 켜고 비에 젖은 정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노랗고 희미한 정원등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의 발걸음은 젖은 낙엽 위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침내 그는 저택의 자랑인 수영장가에 도착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은 조명을 반사했지만 그날 밤의 반사는 완벽하지 않았다. 수영장 한가운데 무언가 떠 있었다. 김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려온 하얀 비닐이나 천 조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었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천이 아니었다. 긴 검은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물 위를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잠든 듯 평온해 보였지만 피부색은 창백했다. 너무나도 창백했다. 얼어붙은 듯한 몇 초 동안 김 씨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꺼내려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삼켜진 듯했다. 몇 분 후 경찰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깼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하얀 대리석 빌라 벽위를 돌며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곧이어 검은 세단에서 윤태수 총경이 내렸다. 긴 레인코트를 입은 그의 눈은 수십 건의 강력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윤 총경은 천천히 수영장가로 다가가 과학수사팀이 막 건져 올린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텔레비전 화면과 전국 광고판을 장식하던 아름다운 젊은 여성, 이세연 씨입니다. 한 형사가 속삭였다. 그 이름에 윤 총경은 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이세연, 2년 전 미스 코리아진. 빛과 꿈, 화려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던 22세의 여성. 하지만 수천 대의 카메라가 비추던 그 몸은 이제 차가운 흰천에 덮여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고 비는 그치지 않았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윤 총경은 거의 비현실적인 소리를 들었다. 정원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축축한 작은 웃음소리 같았다. 그리고 이내 사라졌다. 한 형사가 속삭였다. 이곳 터가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 빌라가 지어지기 전에 뒤쪽 계곡에서 처녀가 익사했다는 소문이. 윤 총경은 그를 힐끗 쳐다보곤 단호하게 말했다. 유령은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어. 그는 쪼그려 앉아 모든 디테일을 살폈다. 수영 장갑 칵테일 잔에는 여전히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라탄 의자 옆에는 여성용 샌들 한 켤레가 단정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 하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공연을 위해 막 준비된 무대처럼. 마음속으로 윤 총경은 오늘 밤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세연의 시신을 다시 한번 보고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짓을 한 놈은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단순히 한 여자를 죽인 게 아니야. 꿈을 죽였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움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게 했던 빛을 죽인 거다. 멀리서 북악산의 바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끝없는 비가 빼끝처럼 들려왔다. 2장, 잠긴 문 뒤의 진실. 평창동에 서서히 아침이 밝아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간밤의 비는 웅장한 빌라 지붕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옅은 안개가 수영장 위를 떠다니며 하얀 대리석 벽과 거대한 유리창을 가진 큰 저택의 그림자를 가렸다. 밖에서 보면 그 빌라는 작은 궁전처럼 보였지만 그 아침의 궁전은 고요한 무덤 같았다. 집안, 윤태수 총경은 수영장의 유리 난간가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손에는 김이 식어버린 블랙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기나긴 밤은 풀리지 않은 질문들만 너무 많이 남겼다. 그는 아직도 떨고 있는 경비원 김 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모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밤 11시 이후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게 확실합니까? 김 씨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네, 팀장님, 제가 11시에 순찰을 돌았습니다. 정원등은 모두 켜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은 집 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잠깁니다. 박 회장님과 이세연 씨만 지문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윤 총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보안 데이터를 보여주는 태블릿 화면을 보았다. 모든 카메라가 20시 57분에 꺼졌다가 김 씨가 시신을 발견한 직후인 1시 15분에 다시 켜졌군. 이 시간 18분 동안의 시스템 중단. 우연이 아니야. 윤 총경이 중얼거렸다. IT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팀장님, CCTV 시스템이 원격으로 해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 총경은 열개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군. 부엌 근처에서 과학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영장가에서 옅은 주황색 칵테일 한 잔을 발견했다.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몇 조각이 남아 있었다. 잔 가장자리에는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반원 모양으로 선명했다. 윤 총경은 그 물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마치 과거가 남긴 침묵의 메시지를 읽으려는 듯 마치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다. 윤 총경은 근처의 라탄 의자를 보았다. 의자 쿠션 밑에는 이상한 물방울 자국이 약간 있었다. 라탄 틈새 사이로 무언가 끼어 있었지만 의자를 부수지 않고는 꺼낼 수 없었다. 의자 통째로 포장해서 연구소로 가져가 윤 총경이 재빨리 명령했다. 그는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팀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위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방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살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흰 커튼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윤 총경은 심호흡을 했다. 일에 집중해. 헛생각에 휘둘리지 마.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빌라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세연의 이름은 새벽부터 주요 뉴스가 되었다. 텔레비전 카메라들은 높은 저택의 담장을 비추었고 기자들의 목소리는 특종을 전하기 위해 경쟁했다. 하지만 윤 총경에게 그 모든 관심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이세연은 그 어둠의 일부가 되었다. 고가의 그림들로 가득 찬 넓은 거실에서 윤 총경은 가지런히 전시된 이세연의 사진들을 보았다. 한 사진 속에서 그녀는 왕관을 쓰고 2년 전 미스코리아 무대 위에서 달콤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성과 함께 찍은 다른 사진이 있었다. 박동훈 회장이었다. 사진 밑에는 내 인생을 바꾼 남자에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 윤 총경은 심호흡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깔린 거대한 페르시안 카펫으로 향했다. 희미하게 젖은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처럼. 수영장에서 죽은 게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시신은 나중에 그곳으로 옮겨졌어. 같은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현장을 찾아왔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그녀는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눈에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박 회장의 개인 비서인 최유진이라고 소개했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이세연 씨가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딱 3단어였습니다. 물은 알고 있다. 윤 총경은 그녀를 깊이 응시했다. 물은 알고 있다라 그가 천천히 반복했다. 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연 씨는 최근에 이상한 말을 자주 했어요. 꿈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수영장가에 서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본다고 했어요. 윤 총경은 표정을 감춘 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수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직감이 논리로는 보이지 않는 단서를 품고 있기도 했다. 최유진 씨,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이세연 씨의 모든 개인정보, 활동 일정, 최근에 자주 연락한 사람들 모두 제게 주십시오. 그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이제 경찰 통제선이 쳐진 수영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저도 어젯밤 잠시 이곳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러요. 손님방 불이 켜져 있길래 세연 씨가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발라드였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제 불길한 예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 총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책감은 말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경비실로 돌아와 보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자동문 출입 기록이 새벽 3시에 삭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 하나가 복구되었다. 뒤뜰 정원문을 마지막으로 열었던 지문 기록은 22시 54분에 찍혔다. 그리고 그것은 이세연의 지문도 박동훈 회장의 지문도 아니었다. 화면에 뜬 이름의 윤 총경은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했다. 박진우, 박동훈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유한 아버지, 야심찬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갇힌 젊은 여성. 하지만 모든 것을 확신하기 전에 윤 총경은 한 가지를 더 기다려야 했다. 과학수사팀이 가져간 라탄 의자의 감식 결과 그는 그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실의 조명 아래 기술팀은 마침내 젖은 의자층 사이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방수 비닐에 꼼꼼히 쌓인 아이폰이었다. 윤 총경은 그 물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금이간 화면에는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이세연의 얼굴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는 알았다. 오늘 밤 이 전화기가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3장, 물이 간직한 목소리. 빌라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된 지 몇 시간 후 서울의 밤은 모든 것을 덮는 어두운 장막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에는 차가운 흰 조명이 켜져 있었다. 방은 고요했고 쉴 새 없이 작동하는 컴퓨터에 미세한 소음만이 들렸다. 긴 강철 테이블 중앙에 아이폰 하나가 너무나 큰 비밀을 품은 채 죽은 물건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윤태수 총경은 테이블 옆에 서서 금이 간 검은 화면을 주의 깊게 응시했다. 두 명의 포렌식 기술자가 케이블과 컴퓨터를 연결하며 마지막 암호화 계층을 뚫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범인이 아주 치밀합니다.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중 비밀번호의 안면인식 6자리 코드까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됐습니다. 윤 총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이 전화기는 아마도 이세연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증인이리라. 작은 클릭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지자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에는 긴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사진이 나타났다. 이세연이었다. 오른쪽 상단에는 20시 54분이라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시간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부터 봅시다. 윤 총경이 마지막에 말했다. 기술자가 커서를 움직여 메시지 폴더를 열었다. 수백 개의 대화가 나타났지만 두 개의 이름이 즉시 눈길을 끌었다. 박동훈 회장님과 박진우, 윤 총경은 두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 화면에 충돌하는 두세 개록은 그가 중얼거렸다. 박동훈 회장과의 대화는 달콤한 말과 결혼 계획으로 가득했다. 밀라노에서 당신을 위한 드레스를 주문했소. 이세연이 사망하기 2주 전 박 회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이세연은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장한 뒤 이렇게 썼다. 저는 소박한 게 좋아요. 화려함은 필요 없어요. 그저 평온함만 있으면 돼요. 윤 총경은 그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문장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아마도 이세연은 결코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완벽함의 상징이 되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대화는 달랐다. 박진우와의 대화는 톤이 바뀌었다. 분노, 실망,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상처가 있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사건 전날 밤 박진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이세연은 답했다. 내 인생이 안전하길 바라니까. 진우 씨는 이해 못해. 박진우는 재빨리 답장했다. 내가 널 지금처럼 만들어줬어, 세연아. 나 없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세연의 마지막 메시지는 22시 30분에 보내졌다. 제발 오늘 밤 오지 마. 하지만 전화기의 GPS 기록은 박진우의 신호가 15분 후 평창동 지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윤 총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눈 뒤에는 씁쓸함이 감돌았다. 그는 사랑이 분노로, 애정이 폭력으로 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잘못된 사랑은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지. 그는 생각했다. 그는 기술자에게 다른 파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갤러리에서는 빌라에서 찍은 이세연의 사진 몇 장이 발견되었다. 수영장가에서 포즈를 취하고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은 달랐다. 사건 당일 밤 20시 50분에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다. 이세연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고 그녀의 눈은 프레임 밖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배경에는 유리문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있었다. 확대해봐. 윤 총경이 말했다. 기술자가 그림자를 확대했다.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은 낯설지 않았다. 윤 총경은 그 모습을 알아보았다. 박진우였다. 시각적 증거를 확보했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화면에 음성 메모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가 나타났다. 사망 전 마지막 3일 동안 녹음된 5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녹음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이세연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마치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는 듯했다. 가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나를 통제해. 윤 총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명성이 종종 반짝이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녹음은 더 차가웠다. 이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무서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내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 번째 녹음은 고요했다. 숨소리와 물 튀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압박감 가득하게 들렸다. 나를 떠나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이세연. 윤 총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녹음을 공식 증거물로 저장해. 그의 손이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는 그냥 죽인 게 아니야. 먼저 희생자를 공포에 떨게 했어. 그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기술자 중 한 명이 외쳤다. 팀장님, 전송되었지만 보내지지 않은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파일을 열었다. 17초 분량의 메시지는 유진 언니라는 연락처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전송 실패 시간은 20시 55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세연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울음 섞인 채 떨렸다. 언니, 만약 내가 더 말할 기회가 없다면 경찰에게 말해줘. 물은 알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군지.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이어서 둔탁한 충격음과 물 튀는 소리가 들렸다.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초 동안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마침내 윤 총경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알리려 했어. 그 말은 무거운 한숨처럼 나왔다. 그는 화면 속 이세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진한 미소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몇 분 후 윤 총경은 연구실을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길고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명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GPS 신호, 문에 남은 지문, 사진 속 그림자, 그리고 녹음 속 위협적인 목소리,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증거들 뒤에서 윤 총경은 잘못된 사랑 때문에 통제력을 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건물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며 어두운 서울의 거리를 적셨다. 윤 총경은 큰 창문 앞에 멈춰서서 유리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었지만 야망과 소유욕에 덫에 걸린 젊은 여성 이세연을 생각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물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 인간보다 더 정직하게 진실을 간직하고 있었어.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그의 상념을 깼다. 반대편에서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칵테일 잔에서 나온 지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우의 것입니다. 윤 총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밤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밖에서는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한가운데서 한 젊은 남자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무표정하게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비운 위스키병이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이세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같은 시각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경찰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밑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피의자, 사장, 폭풍 속의 고백.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몇 시간 후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서울의 하늘은 곧 쏟아질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다. 그날 밤 서울지방경찰청 지휘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텅 빈 눈빛의 젊은 남자 얼굴이 떠 있었다. 박진우. 그의 이름 아래에는 붉은색의 큰 글자가 깜박였다. 피의자. 윤태수 총경은 스크린 앞에 꽤 오랫동안 서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전자장비의 미세한 소음과 섞이게 내버려 두었다. 팀은 준비됐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젊은 경찰관이 재빨리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목표물은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27층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부터 감시 중입니다. 윤 총경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바로 간다.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검은 세단 3대가 빗속을 뚫고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앞유리의 와이퍼가 은색 커튼처럼 쏟아지는 비를 닦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윤총경은 앞 좌석에 앉아 젖은 도로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세연의 얼굴 조각들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생기 있던 눈, 그리고 녹음 속에서 애원하던 마지막 목소리, 물은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군지,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에 여전히 부드럽게 울렸다. 차가 호화로운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을 때 시간은 3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며 물웅덩이가 생긴 도로에 반사되었다. 윤 총경은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27층 발코니 쪽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저기군. 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위로 움직였다. 패널에 디지털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윤 총경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후 열게 될 문 뒤에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집착과 증오로 산산조각 난 삶의 잔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27층 복도는 고요했다. 에어컨 바람 소리와 복도 끝 큰 창문 너머의 빗소리만 들렸다. 팀은 검은 조끼를 입고 조용히 움직였다. 윤총경은 박진우가 사는 2703호 문 앞에서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최유진 씨가 빌라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오래된 노래였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윤총경은 문을 한 번 크고 단호하게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2명의 팀원이 문양 쪽에 자리를 잡았다. 박진우 씨 경찰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윤 총경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전히 조용했다. 윤 총경은 팀원들을 보았다. 주변 안전 확보해. 근처에 주민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받은 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열어. 한 번의 강한 충격과 함께 문이 부서졌다. 술 냄새와 섞인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어질러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샹들리에가 열린 발코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다. 그곳에 박진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구겨진 흰 셔츠를 입은 그의 눈은 어두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놀란 기색이 없었다. 결국 왔군요. 그가 비웃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올 줄 알았어. 윤 총경은 총을 겨누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박진우 씨, 이세연 씨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진우는 작게 웃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당신들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겠지. 사랑에 대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상실감에 대해 당신들이 뭘 알아. 윤 총경은 그에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박진우. 하지만 잘못된 소유욕은 누구든 죽일 수 있지.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박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고 지쳐 있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뭘 했는지 당신은 몰라. 이 모든 것, 그녀의 커리어, 인기, 그녀가 입었던 모든 드레스 내가 다 만들어줬어. 그런데 그녀는 내 아버지를 선택했지. 그의 목소리는 문장 끝에서 웃음과 터트리지 못한 울음 사이에서 갈라졌다. 내 아버지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 번개가 쳤다. 그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윤 총경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선택했군.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천천히 일어섰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가 그 차가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을 때 난 통제력을 잃었어. 언제 내 손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 후로는 그냥 물과 정적만 기억나. 빗소리가 그의 고백을 반주하듯 더욱 거세졌다. 윤 총경은 박진우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누구에게든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물에게는 안 돼, 박진우. 물은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랑했어. 그가 속삭였다. 윤 총경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박진우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발코니 밖의 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비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윤 총경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팀에게 데려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진우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긴 복도를 지날 때 복도 조명이 그들의 신발 자국으로 젖은 바닥에 반사되었다. 모든 걸음이 지울 수 없는 과거로 내려가는 계단을 걷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윤 총경은 거실에 홀로 섰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텅 빈 병, 테이블 위에 접힌 이세연의 사진, 스피커에서 여전히 조용히 흘러나오는 노래.
그는 다가가 정지 버튼을 눌렀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발코니 유리창에 윤총경의 모습과 비가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진실이 마침내 한때 고요했던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리며 밤을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윤총경에게 그날 밤 가장 큰 폭풍은 이제 막 잦아들었다.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이세연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마침내 물을 통해, 정의를 통해, 그리고 침묵을 통해 자신이 찾던 목소리를 얻게 되었다. 5장, 후의 무게. 체포 후의 아침, 서울은 여전히 간밤의 비에 쌓여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의 공기는 건조하고 무거웠다. 천장의 흰 조명이 잿빛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방중앙,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수갑 찬손은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윤태수 총경은 차분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오지 않았다. 펜 하나와 작은 수첩뿐이었다. 좋은 아침 박진우.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간밤의 철야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눈동자만 움직였다가 다시 테이블을 응시했다. 윤 총경은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몇 초간 말없이 젊은 남자를 관찰했다. 압박하러 온 게 아니야. 윤 총경이 마침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저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서류도 증거도 아닌 자네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자네의 마음에서. 박진우는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의 빗방울이 건물 지붕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윤 총경은 벽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며 나오기 힘든 말들을 위해 시간이 공간을 내어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박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팀장님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진정으로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조차 늘 아버지의 그림자 같았죠. 윤 총경은 대답하지 않고 모든 디테일을 마음속에 조용히 기록했다. 제 아버지 박동훈 회장님, 그분은 그냥 사업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죠. 박진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말했어요. 역시 박 회장 아들이라 다르네. 전 지쳤어요. 제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연이를 만났죠. 박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달랐어요. 저를 두려워하지도 제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도 않았죠. 그때 그녀는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소박하고 순수했죠. 제가 그녀를 도왔어요. 그녀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녀를 스타로 만들면 저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윤 총경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박진우는 계속했다. 처음엔 아름다웠어요. 그녀가 작은 대회에서 우승할 때마다 제가 가장 행복했죠. 하지만 그녀가 미스코리아진이 된 후 모든 게 변했어요. 멀어졌죠. 제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고 제가 촬영장에 찾아가면 못 본 척했어요. 그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그리고 가장 웃긴 건 결국 제 옆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방 안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윤 총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처음 두 사람이 가깝다는 걸 알았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직접 봤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처럼 웃고 있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에게? 아니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버지에게? 윤 총경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서 그날 밤 해답을 찾으러 빌라에 간 거군. 박진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기 전에 술을 마셨어요. 그냥 얘기만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수영장가에 서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죠.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분은 나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줄 수 있으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통제불능으로 만들었어요. 윤 총경은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이 무거워졌다. 박진우는 목이 맨 채말을 이었다. 언제 다가갔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저를 뿌리쳤어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소리쳤어요. 그녀를 벽으로 밀쳤고 어느샌가 제 손이 그녀의 목에가 있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정말로 조용해졌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윤 총경은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록했다. 그 후에는 패닉에 빠졌어요. 박진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몸을 들어 수영장으로 옮겼어요. 사고처럼 보이면 모두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제 죄를 덮으려고 애썼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물을 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윤 총경은 박진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후회하나? 그가 조용히 물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이요. 저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통해 비친 제 자신이라는 거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저는 증오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의 그림자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죽인 거예요. 윤 총경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자백이 자네를 자유롭게 하지는 않아. 하지만 자네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박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는 게 쉽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윤 총경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정직할 용기 또한 속죄의 한 형태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첫 햇살이 작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들 사이에 금속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윤 총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문이 닫혔을 때 박진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희생자로서의 이세연이 아닌 모든 것이 변하기 전 햇살 아래에서 미소 짓던 젊은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 눈물이 조용히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미안해, 세연아. 조사실 밖 윤 총경은 긴 복도에 멈춰 섰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밖에 남은 이슬비를 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때로는 인간이 길을 잃는 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쫓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의 발걸음은 차가운 복도에 구두 소리의 메아리를 남기며 천천히 멀어졌다. 벽의 시계는 재판을 향해 더디지만 확실한 정의를 향해 시간을 세며 조용히 똑딱거렸다. 그리고 그 아침 긴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은 마침내 고요해졌다. 6장, 물과 시간, 그리고 심판. 박진우의 자백이 기록된 지 몇 주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을 띠고 있었다. 법원마당의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몇몇 기자들만이 철제 울타리 뒤에 서서 한때 나라를 뒤흔들었던 젊은 피고인의 모든 발걸음을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태수 총경은 멀리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는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의가 끝까지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 그날 그는 제복 대신 소박한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박진우의 자백서 사본이 담긴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종이들은 여전히 그의 기억에 생생했다. 호송차가 멈추고 철문이 열리자 박진우가 수갑을 찬 채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눈에 깃든 평온함이었다. 마치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처럼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앞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박진우의 아버지 박동훈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잠 못 이룬 밤들을 암시하듯 눈은 붉었다. 옆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속삭였지만 박 회장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다. 검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계획적인 의도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낭독이 끝난 후 판사는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박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명했다. 재판장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압니다. 제가 지켜야 했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오직 후회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오른쪽에 텅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이세연의 가족을 위한 자리였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사과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세연아.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검사는 이어서 공식적인 구형을 낭독했다. 무기징역, 박수도 항의도 없었다. 오직 법정 안에 모든 숨을 삼키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뒷줄에 앉아있던 윤 총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법이 정의를 세울 수는 있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시선은 앞에 앉은 박 회장에게 향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 노인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으로 윤 총경은 돈이나 명성을 잃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영혼이 파괴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보았다. 재판은 정오 무렵 끝났다. 햇빛이 법정의 높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박진우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정확히 떨어졌다. 그는 그 빛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쩌면 이게 세연이가 나를 마지막으로 보는 방식일지도 몰라. 두 명의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 저항도 울음도 없었다. 오직 무한한 시간으로 모든 것을 갚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느린 발걸음뿐이었다. 윤 총경은 먼저 나와 길고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모든 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울렸다. 법원 앞 계단에서 그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주었던 이세연의 오랜 친구 최유진을 보았다. 최유진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윤총경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세연이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기억되고 싶다고. 윤총경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이 남긴 진실 때문에 기억될 겁니다. 최유진은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연이는 비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비가 그친 뒤의 소리를 좋아했어요. 지구가 용서하는 소리라고 했죠. 윤총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몇 시간 후 군중이 흩어졌을 때 윤총경은 법원 뒤편의 작은 개천가로 혼자 걸어갔다. 개천은 고요했고 물은 맑아지기 시작한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서서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세연의 마지막 사진이 있었다. 평화로운 미소, 마치 인생이 항상 길지는 않지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처럼. 윤총경은 속삭였다. 결국 모든 것은 물로 돌아가는군. 당신은 빛 속에서 태어났고 당신의 진실 또한 비를 통해 왔지. 그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닫고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저녁 해가 기울기 시작하며 강물 표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위쪽 나무에서 나무십 하나가 떨어져 물 표면에 떠다니다가 물살에 휩쓸려 갔다. 윤총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침착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평온을 찾는다. 그가 중얼거렸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이 소식으로 몇 주간 흔들렸던 서울은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드러난 모든 것 뒤에는 여전히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통제되지 않은 사랑이 독이 될 수 있고 진실이 쓰라릴지라도 항상 치유한다는 것을 인간이 배우는 공간. 그리고 그 개천가에서 장마철이 끝날 무렵 윤 총경은 이세연의 이야기, 박진우의 후회, 그리고 서로 얽혔다가 사라진 삶의 잔재들을 싣고 계속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다. 비가 소리 없이 그치듯 천천히. 7장 감옥의 하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박진우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장마는 완전히 끝났고 서울은 이제 덥고 눈부신 햇살에 휩싸였다. 하지만 교도소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매 시간이 지나가기 싫은 듯 무겁게 느껴졌다. 2급 수용동 박진우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눈앞에 빈 종이를 응시했다. 선고일 이후로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모든 단어가 가슴에 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아침 왠지 모르게 그는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느꼈다. 자신을 위해서도 판사를 위해서도 아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는 펜을 들고 약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세연에게 오늘 햇살이 너무 밝아. 이 쇠창살에 반사되는 빛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늘을 비추던 네 눈이 생각나. 다시 사과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아니야. 네, 용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 글을 쓰는 건 이곳에서의 침묵이 그 형벌 자체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야.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침 햇살이 좁은 줄기처럼 들어오는 벽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한때 그가 무시했던 소리, 이제는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유일한 신호가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이어갔다. 밤마다 이 작은 간방의 세면대에서 물소리를 들어 멈추길 거부하는 시간처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날 밤을 상기시켜. 아직도 내 손에 닿았던 차가운 수영장 물에 감촉을 느낄 수 있고 공기 중에 남아있던 내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가끔은 기억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기억은 우리의 의지를 따르지 않지. 여기 사람들은 내가 평온하다고 말해. 그들은 이 평온함이 서서히 죽어가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몰라. 하지만 이 모든 죄책감 속에서 항상 발견한 한 가지가 있어. 너의 그림자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아.
왠지 모르겠지만 난 항상 네가 미소 짓는 모습을 봐. 그날 밤처럼이 아니라 네가 아직 나를 믿어주던 날들처럼. 그는 멈췄다. 그의 눈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자들 사이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다시 글을 썼다. 세연아, 가끔 나 자신에게 물어봐. 사랑이 사람을 자신을 잊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 나는 예전에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 묶어두는 것, 누군가를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사랑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어야 했어. 그 자유가 상실을 의미하더라도 펜이 움직임을 멈췄다. 밖에서 교도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한 교도관이 쇠창살 틈으로 박진우를 쳐다보았다. 또 글 쓰나? 그 교도관이 물었다.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수 없는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교도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이미 떠난 사람들이 침묵을 통해 더 잘 듣는 법이지. 교도관이 떠난 후 박진우는 다시 편지를 바라보며 쓰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어. 아마 판사가 말한 대로 평생이겠지. 하지만 이 끝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유용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이곳의 젊은 수감자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들이 실수 없이 한 문장을 쓸 수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느껴. 아마 이것이 내 죄의 일부를 갚는 나의 방식일 거야. 작지만 무언가를 주는 것.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 어른들이 가르쳐준 긴 기도가 아니라 짧고 간단한 기도. 내가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세연아, 너는 왜 비 오는 소리를 좋아했는지 마침내 알 것 같아. 비는 어디에 내릴지 결코 선택하지 않으니까. 죄인에게도 성인에게도 똑같이 내리니까. 박진우는 그 문장을 쓰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처음부터 그를 따라다녔던 상징인 비. 이제 그는 비가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기 위해 온다는 것을 이해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에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거야. 그냥 한마디만 할 거야. 내 안에 좋은 면을 봐줘서 고마워. 내가 부서지기 전에 나 자신조차 믿지 않았던 무언가를 믿어줘서 고마워. 만약 인간의 영혼이 여전히 들을 수 있다면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그날 밤 너를 죽인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소유하고 싶었던 박진우가 아니야. 나는 그저 이해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야. 박진우는 펜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는 그 편지가 어디로도 보내지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쓰는 것만으로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윤 총경은 수감자 교화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는 독서실에서 박진우가 2명의 젊은 수감자에게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공허한 평온이 아니라 일종의 수용이었다. 윤 총경은 그에게 다가가 작게 미소 지었다. 글을 쓰는군.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요. 하지만 익히기 위한 건 아닙니다. 윤 총경은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때로는 익히지 않는 것이 가장 정직한 법이지. 박진우는 부담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마 이것이 제 마지막 자백을 쓰는 방식일 겁니다. 윤 총경이 구치소를 나올 때 하늘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멀리서 비 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흐릿하게 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연, 아마 이것이 그 편지에 대한 당신의 대답일지도 모르겠군. 그리고 그의 작은 감방 안에서 박진우는 창가에 앉아 건기가 끝난 후에 첫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비는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처럼 부드럽고 가늘게 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8장, 용서의 비. 박진우가 세연에게 편지를 쓴 지 몇 주 후 구치소에서의 그의 삶은 놀라움 없이 조용히 흘러갔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다시 잿빛이었다. 아침부터 가는 비가 내려 서울구치소 마당을 적셨고 젖은 흙냄새가 공중에 떠다녔다. 2급 수용동 박진우는 그가 가르치던 작은 독서실 청소를 막 끝냈다. 그는 낡은 책들을 선반에 정리하고 금이 가기 시작한 칠판을 닦았다. 그 소박한 일상은 그의 나날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행복하진 않았지만 어둡지도 않았다. 복도에서 작은 종이 3번 울리자 수감자들은 고개를 돌렸다. 방문객이 왔다는 신호였다. 그와 친해진 늙은 교도관이 감방 앞에 나타나 말했다. 박진우,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박진우는 약간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교도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방금 알았네. 지방에서 왔다고 하더군.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박진우는 옷을 단정히 하고 교도관의 발걸음을 따라 길고 젖은 복도를 지났다. 밖의 비는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며 부드러운 시간의 박동처럼 리드미컬한 소리를 냈다.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방은 소박했다. 중앙의 나무 테이블, 양쪽에 금속 의자, 그리고 앞에 칸막이 유리. 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눈이 희미한 빛에 적응했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유리 건너편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소박한 회색 스카프를 두른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박진우를 얼어붙게 만드는 깊이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세연이 엄마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목이 마르고 눈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직 밖에 빗소리만이 증인이었다. 긴 침묵이 공중에 걸려 있다가 마침내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딸을 죽인 가해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똑같이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박진우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어머니께서 선택하시는 무엇이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연의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매일 밤 증오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늘 실패했죠. 물론 화가 나요. 하지만 이해하고 싶기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어요. 박진우는 텅 비었지만 정직한 눈으로 말했다. 저도 매일 제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는 충분히 좋은 대답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저는 통제력을 잃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요? 세연이는 예전에 제게 편지를 자주 썼어요. 그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더군요. 엄마, 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면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 나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저는 그 아이가 떠난 후에야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박진우는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저는 그 편지를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 세연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당신이야말로 이 편지를 읽어야 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작은 가방을 열어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세연이가 죽기 2주 전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사본이에요. 당신이 읽었으면 해요. 박진우는 그 종이를 받을 때 손이 떨렸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읽었다. 엄마, 만약 어느 날 내가 없어진다면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나는 많은 선택 속에서 살았고 그 선택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실수에서조차 신은 좋은 무언가를 잘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사랑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넘어진다면 그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읽기를 마쳤을 때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울음이 소리 없이 터져나왔다. 세연의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증오가 없었다. 오직 차분한 슬픔만이 있었다.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용서는 말보다 더 큰 문제니까요. 저는 우리 둘 다 같은 밤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싶어서 왔어요. 박진우는 목이 맨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 속에 작은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비 온 뒤의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박진우가 이어서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 편지를 간직해도 될까요?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편지는 사랑과 실수로부터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간직하세요. 면회가 끝날 무렵 교도관이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세연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정리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박진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는 건 알아요.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축축한 복도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몇 분 후 박진우는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았다. 종이는 부드러웠고 끝이 약간 찢어져 있었지만 박진우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는 마지막 한 줄을 다시 읽었다. 만약 내가 넘어진다면 그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마치 포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빗방울 소리 속에서 그 비극의 밤 이후 처음으로 박진우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9장, 작은 하늘? 세연 어머니의 방문 이후 거의 2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박진우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의 날들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매일 아침 그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다. 독서실에 오는 젊은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가르치는 것. 그들은 배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곳에 왔다. 빛바랜 벽과 먼지 쌓인 책장이 있는 작은 독서실에서 박진우는 북쪽을 향한 좁은 창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푸른 하늘 한 조각을 볼 수 있었다. 담장 밖의 하늘과 다르지 않은 하늘이었다. 그는 종종 젊은 수감자들에게 말했다. 위를 봐. 하늘이 아직 있는 한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게 아니야. 그 말은 그 작은 방에서 힘을 주는 주문 같은 것이 되었다. 어느 맑은 아침 간밤에 비가 그친 후 박진우는 칠판에 흰 분필로 썼다.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 글씨는 삐뚤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직했다. 팀장님,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우린 당분간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젊은 수감자 중 한 명인 민준이 물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의 빛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꼭 여기서 나간다는 뜻은 아니야.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잊는 게 아니라 화해하는 거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 수감자들은 말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했다. 그날 이후로 독서실은 그 구역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가 되었다. 편지 쓰는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조용히 앉아 박진우가 인생, 실수,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항상 변할 기회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끔 그는 페이지 끝이 찢어진 오래된 책들을 읽어주었다. 김영하의 소설이나 윤동주의 시. 그는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부서진 후에도 계속되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진우의 수업에 대한 소문은 다른 구역으로 퍼져나갔다. 몇몇 교도관들은 돕는 척하며 몰래 와서 듣고 갔다. 그들은 한때 살인자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작은 빛을 다시 밝히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평화를 찾았다. 어느 날 오후 늙은 교도관이 소식을 가져왔다. 박진우, 내일 법무부에서 방문이 있어. 여기 교화 활동을 보고 싶어 한다더군. 자네와 자네의 제자들에게 무언가 보여달라고 요청했어. 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보여드릴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이야기가 있죠. 다음 날 구치소의 작은 강당은 접이식 의자로 가득 찬 소박한 공간으로 변했다. 몇몇 젊은 수감자들이 방문객들 앞에 섰다. 그들은 떨리는 손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들이 쓴 편지를 낭독했다. 민준이 가장 먼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다시 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편지가 어머니 손에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들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방은 고요했다. 한 관계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마치 마음으로 듣는 듯했다. 행사가 끝났을 때 한 관계자가 일어나 말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모든 교정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안뜰에서 박진우는 홀로 앉아 높은 벽 너머의 주황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의 색이 철조망을 뚫고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나지막이 미소 지었다. 세연아, 여기 하늘도 밖에 하늘과 다르지 않아. 어쩌면 너도 저기서 보고 있겠지. 바람이 부드럽고 위안을 주는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강당에서 막 나온 젊은 수감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박진우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모든 웃음이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기도인 것처럼 밤이 되어 감방으로 돌아온 그는 제자들을 위해 글을 쓰던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검은 잉크로 썼다. 삶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용서를 기다릴 뿐이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를 닫았다.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바람소리가 쇠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평화로운 밤의 향기를 가져왔다. 몇 주 후 한 교도관이 갈색 봉투를 들고 왔다. 박진우, 이거 자네 앞으로 온 거야. 최유진이라는 사람한테서. 그 이름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개천가에서 찍은 저녁 하늘 사진 한 장만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진우 씨에게.
세연이는 예전에 이곳에서 하늘을 찍곤 했어요. 이제 그 하늘을 당신에게 다시 보냅니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자기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치소 위의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어두워졌다. 그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세연. 고마워요, 유진 씨. 이제 알겠어요. 하늘은 결코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다. 길고 의미 있는 하루를 덮는 담요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높은 벽과 차가운 쇠창살 뒤에서 한때 실수에 잠겼던 한 남자는 이제 위를 보는 법을 배우고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유를 찾고 있었다. 10장, 하늘에 붙인 편지. 교화 프로그램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고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서울구치소의 밤은 잿빛 커튼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밖에 다른 얇은 빛으로 구름을 뚫으려 애썼다. 포기하기 싫은 듯이. 작은 감방 안, 박진우는 좁은 창가에 앉아 별 없는 검은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흰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제 최유진에게서 하늘 사진을 받은 지 몇 주가 지났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는 그 사진을 보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저녁 하늘이었겠지만 박진우에게 그것은 한때 부서졌던 자신과 이제 서서히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오늘 아침 민준이 순진한 어조로 그에게 물었다. 팀장님, 나중에 출소하시면 제일 먼저 쓰실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실 거예요? 그 간단한 질문이 하루 종일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그 답을 알았다. 그 편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 편지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모든 단어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수년간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썼다. 그는 고통의 대부분이 형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온 후회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을 벌하는 것을 멈추고 싶었다. 그는 잠시 멈춰 멀리서 들려오는 쇠사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교대 근무 신호였다. 침묵이 감방을 감쌌다.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박진우는 다시 글을 썼다. 그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썼다. 그는 한때 통제력을 잃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저 머리 위 하늘처럼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이 따뜻해졌다. 손에 든 펜이 천천히 움직였다. 모든 글자는 한때 어두웠던 마음에 떨어지는 작은 빛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으며 그 자신도 포함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썼다. 너 또한 너 자신을 용서할 자격이 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세상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박진우는 앞에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두꺼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글을 썼다. 그의 인생의 흔적을 남긴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 상실의 의미를 가르쳐준 세연에게, 용서가 항상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지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세연의 어머니에게, 하늘이 결코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최유진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감옥에서조차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모든 사람에게 펜에 잉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계속 썼다. 그는 만약 언젠가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뒤를 돌아보느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변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의미를 배웠다.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상처와 화해하는 것.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세상이 너를 용서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세상이 내내 기다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박진우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그는 그것을 최유진이 보낸 하늘 사진 뒤에 끼워 넣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편지를 들고 독서실로 갔다. 민준과 몇몇 젊은 수감자들이 이미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다. 민준은 궁금한 듯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팀장님, 그 편지 누구 거예요? 박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늘을 위한 거야.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늘이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직 하늘만이 판단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법을 아니까. 그날 오후 햇빛이 쇠창살 틈을 뚫고 들어와 편지가 놓인 책상 위에 정확히 떨어졌다. 박진우는 서서 작은 창문을 열고 빛이 더 깊이 들어오게 했다. 그는 천천히 그 편지를 창턱에 놓아 바람에 날아가게 두었다.
종이는 공중에서 천천히 춤을 추다가 마침내 위에 철조망에 걸렸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걸린 편지조차도 하늘에서는 제자리가 있는 법이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수감자들은 각자의 감방으로 돌아갔다. 박진우는 이제 조용한 독서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서서히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곳 그림자와 황혼의 마지막 빛 사이에서 그는 자기 안에 무언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그날 밤 지나가던 한 교도관이 잠시 멈춰 섰다. 문틈으로 그는 박진우가 의자에서 잠든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옆에는 잉크 없는 펜과 빈 종이가 놓여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렸다. 마치 세상도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항상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쓴 편지를 11장, 세상의 빛. 하늘의 편지를 쓴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그의 나이는 32세가 되었다. 서울구치소의 아침은 간밤에 비가 그친 후 젖은 흙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공기는 마치 먼지를 씻어낸 듯 가볍게 느껴졌다. 2급 수용동, 박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장자리가 바래기 시작한 하늘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밖에 아침 햇살이 쇠창살을 뚫고 들어와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천천히 움직이는 빛의 패턴을 만들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결코 멈추지도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았고 벽에 날짜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매일 밤은 자신을 고칠 시간을 아직 부여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기회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관자놀이 옆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은 예전과 같은 평온함을 비추고 있었다. 한때 조용했던 독서실은 이제 구치소 안의 작은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젊은 수감자들은 글쓰기나 읽기를 배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미래, 심지어 저녁 하늘색과 같은 소박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그곳을 작은 하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다. 박진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다. 그들에게 그 방은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었고 박진우에게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어느 아침 그와 친해진 교도관이 소식을 가져왔다. 그의 얼굴은 반쯤 진지하고 반쯤 기뻐 보였다. 박진우, 자네 앞으로 중앙에서 온 편지야. 그가 작은 갈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공식적인 편지를 받은 지는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다. 그의 숨을 멎게 만든 문장이었다. 수감 기간 동안의 모범적인 행동과 사회적 기여에 근거하여 수감자 박진우는 1년 감형 추천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주위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교도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자네가 한 모든 일의 결과야. 박진우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자유를 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제가 충분히 배웠다고 세상이 말해주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은 구역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젊은 수감자들이 그에게 하나둘씩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어떤 이는 어깨를 두드렸고 어떤 이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독서교실을 이끌게 된 민준이 말했다. 팀장님, 나중에 출소하시면 여기 다시 들러주세요. 팀장님 없으면 작은 하늘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박진우는 작게 웃었다. 하늘은 넓어, 민준아. 내가 없어도 너희는 계속 하늘을 볼 거야. 며칠 후 행정직원이 공식 서류를 가져왔다. 박진우는 가석방 절차를 위해 서명을 요청받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독서실에 앉았다. 작은 램프가 구석에서 켜져 있었고 펜과 노트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다. 그는 예전에 삶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용서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썼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는 천천히 다시 읽고 그 아래에 새로운 한 줄을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을 용서했을 때 세상은 조금씩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새벽이 부드러운 빛과 함께 찾아왔다. 쇠문이 천천히 삐걱거렸다. 교도관이 2명의 직원과 함께 왔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년간 그의 집이 되어준 좁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벽, 침대, 나무 책상, 모든 것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아침 이슬에 젖은 긴 복도를 걸어갔다.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희미했다. 독서실을 지날 때 박진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사용했던 책상, 칠판,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벽에는 민준이 파란 페인트로 썼다.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 박진우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가 정문을 나섰을 때 아침 햇살이 그를 맞았다. 바깥 세상은 너무 밝아서 그의 눈이 적응해야만 했다. 그는 몇 초간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깨끗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옅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변함없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가 속삭였다. 최유진이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약간 희끗희끗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드디어 나왔군요. 그녀가 말했다.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에요. 안에서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밖에서는 이제 막 걷는 법을 배우는 아기 같아요. 최유진은 미소 지었다. 좋은 거예요. 다시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구치소 아빈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서울의 하늘은 넓어 보였지만 박진우의 시선은 오히려 땅을 향해 있었다. 젖은 나무십, 작은 웅덩이, 그 위에 반사되는 빛.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최유진은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어디를 가든 박진우 씨, 하늘은 항상 당신 위에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녁 무렵 그들은 개천가에 도착했다. 바람이 물과 잎사귀 냄새를 실어왔다. 박진우는 멈춰서서 물 표면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2년 전 최유진이 보낸 사진이었다. 색은 바랬지만 하늘의 이미지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 하늘에 편지를 썼어요. 이제 그 답장을 읽을 시간인 것 같아요. 최유진은 미소 지었다. 답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박진우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마음속으로 박진우는 자신이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후회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화해했다. 그날 오후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마침내 편안히 숨 쉴 수 있게 된 두 영혼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었다. 위에서는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아래에서는 그들의 그림자가 반짝이는 물의 반사 사이로 길게 늘어졌다. 해가 고층 빌딩 뒤로 질 때 박진우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 미소는 더 이상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그는 기도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림자 뒤에도 항상 기다리는 빛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12장 하늘 아래 첫걸음. 자유를 얻은 후에 첫 아침은 부드러운 낯섦과 함께 찾아왔다. 박진우는 서울 동쪽 변두리에 있는 최유진의 소박한 빌라 작은 방에서 잠을 깼다. 닭 우는 소리와 부엌에서 끓이는 블랙커피 향기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그는 나무 천장을 바라보며 창밖에서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쇠문도, 쇠사슬 소리도, 교도관의 구령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유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문지방에 나타났다. 편히 못 잤어요? 그녀가 물었다. 박진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잘 잤어요. 다만 아직 새소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최유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익숙해질 거예요. 바깥 세상은 생각만큼 거칠지 않아요. 하지만 기대만큼 부드럽지도 않죠. 박진우는 손에 든 잔을 바라보며 향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적어도 밖에서는 쇠 냄새 대신 커피 냄새를 맡을 수 있네요. 그날 그들은 터미널 근처의 작은 시장으로 걸어갔다. 박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등에 책가방을 맨 채 달려가는 아이들. 세상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시끄러웠다. 하지만 박진우에게 모든 것은 소리 없는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는 너무 현실적인 무언가를 건드릴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인파 속을 걸었다. 길모퉁이 헌책방에서 그의 시선은 소설과 잡지로 가득 찬 책장에 꽂혔다. 그는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들고 제목을 천천히 읽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늙은 주인이 미소 지었다.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유진이 준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이걸로 할게요. 책이 그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작고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미래를 손에 쥔 것 같았다. 오후에 그들은 공원에 앉았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이런 곳을 자주 지나쳤지만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최유진이 대답했다.
때로는 우리가 달리기를 멈췄을 때야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는 법이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잃을까 두려워서 달렸어요. 이제는 다시 망가뜨릴까 두려워서 걸어요. 최유진은 깊은 이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박진우 씨. 과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을 아프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 빨라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최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늘 아래 첫걸음부터. 그날 밤 최유진이 잠든 후 박진우는 집 현관에 앉았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바람은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시장에서 산책을 펴고 뒤쪽 빈 페이지에 무언가를 썼다. 오늘 나는 두려움 없이 걷는 법을 배웠다. 모든 걸음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며칠 후 박진우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곳을 방문했다. 서점, 인쇄소, 심지어 카페까지. 하지만 그의 신원을 확인했을 때 그를 바라보던 얼굴들은 종종 변했다. 정과자시군요. 한 서점 주인이 망설이는 어조로 물었다. 박진우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몇 번째인지 모를 거절을 당한 셋째 날 밤, 박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유진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거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유 또한 무서울 수 있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최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포기한 건 아니죠? 아니요. 하지만 바깥 세상에도 나름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최유진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모든 벽에는 문이 있어요, 박진우 씨.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음 며칠 동안 박진우는 동네 공원에서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낙엽을 쓸고 울타리를 칠하고 꽃을 심었다.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는 모든 작은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주위의 아이들은 그를 공원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들은 종종 와서 꽃에 물을 주거나 그저 앉아서 그의 작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다. 어느 날 정오, 동사무소에서 온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요즘 이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저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도와주십시오. 우리 동네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소박했지만 박진우에게는 삶 자체로부터의 초대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책 뒷면에 다시 썼다. 때로는 문이 벽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의 손에서 발견된다. 몇 달이 흘렀다. 공원은 이제 깨끗했고 꽃들이 만발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팻말이 서 있었다. 작은 하늘공원. 주민들이 함께 가꿉니다. 박진우는 젖은 눈으로 그 팻말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짓고 부드러운 황금빛의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 구름은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정직한 걸음이라면 어떤 걸음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이 최유진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꽃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찾았군요. 최유진이 말했다. 뭐려? 당신의 하늘 아래 첫걸음이요. 박진우는 미소 짓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하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 제가 그저 보기를 멈췄을 뿐이었죠.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날의 마지막 햇빛이 그들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다. 박진우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게, 시간에게, 그리고 마침내 다시 걸을 용기를 낸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